노인들이 밥그릇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성장률 5%를 말합니다. 국가빚은 이미 8경원, 이제는 숫자만 보고 괜찮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표정은 숫자와 정반대로 움직일까요? 숫자는 버티는 척하지만 시장의 온기와 사람들의 삶은 먼저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는 얼어붙고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표는 아직 남아있어도 현장은 이미 버티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안녕하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숫자 뒤에서 어디가 먼저 금가고 있는지 읽어드리는 믿고 보는 경제학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너지는 건 경기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흔들리자 소비와 신뢰까지 함께 싣고 있고 그 불안은 이제 금융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왜 우리 일처럼 봐야 할까요? 중국의 균열은 결국 우리 시장과 자산, 그리고 돈의 흐름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국 경제 붕괴의 충격이 왜 결국 우리 자산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먼저 경계해야 하는지 흐름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선택이 왜 지금 중국 경제 붕괴로 돌아오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왜 결국 우리 시장과 자산까지 번질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성장률 5%라는 숫자가 더는 시장을 안심시키지 못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성장률 5%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숫자를 더는 회복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면 발표보다 먼저 거리의 공기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돌아오고 장바구니가 다시 무거워지고 기업이 채용과 투자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사람들도 비로소 경기가 풀리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먼저 보이는 건 회복이 아니라 위축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더 단단히 닫고 있고 기업도 앞으로 나가기보다 버티는 쪽으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지표는 반등을 말하지만 시장의 체감은 아직 차갑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된 숫자보다 자기 삶이 훨씬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좋아졌다고 말해도 식당 손님이 늘지 않고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지 않고 채용 공고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경제는 통계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움직여야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가 살아있어야 소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날이 불안해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지갑부터 닫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살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미루고 현금을 쥐고 버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소비는 생활이 아니라 방어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빠르게 번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가게 매출이 줄고 가게 매출이 줄면 기업은 채용보다 비용부터 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다시 소비를 더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밖에서 큰 충격을 맞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먼저 식기 시작합니다. 겉은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봐야 할 건 성장률 5%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떠받치던 믿음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에서 먼저 흔들리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서 더 위험한 건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는 쪽보다 멈추는 쪽을 먼저 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도시가 돌아가고 가게 문도 열려 있습니다. 숫자도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안쪽의 공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것도 한 번 더 미루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버티자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부족의 위기보다 정지의 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돈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어도 시장으로 흐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앞날이 불안해지는 순간 생각보다 빨리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애매한 소비는 미루고 현금을 쥐고 버티는 쪽을 먼저 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비가 선택이 아니라 방어로 바뀌는 순간
시장의 온도도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갑을 닫는 순간 충격은 곧바로 가게 매출로 번집니다. 매출이 줄면 기업은 성장보다 비용부터 줄입니다. 그때부터 채용은 늦어지고 임금은 묶이고 일하는 사람들마저 지갑을 더 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불안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소비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경제 전체를 안쪽에서부터 식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밖에서 큰 충격이 들어오지 않아도 안에서 먼저 움직임이 멈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할인해도 반응이 약하고 가격을 낮춰도 손이 쉽게 가지 않고 사람들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살아나는 방향보다 멈춰서는 방향에 더 가까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리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움츠러든 소비는 돈을 푼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발표된 숫자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 통장과 장바구니, 일자리에서 느껴지는 불안을 더 먼저 믿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에서 먼저 흔들리는 건 성장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게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고 건설사에게는 자금줄이었고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을 버티게 해주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는 집 몇 채 덜 팔리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값보다 더 먼저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자체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 구조가 실제로 멈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건설사는 바로 숨이 막힙니다. 집이 팔려야 공사를 이어가고 대출을 갚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더 위험한 건 시장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면 오를 거라고 믿었고 늦게 살수록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를지보다 안전한지가 먼저가 됐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지, 공사는 끝까지 되는지, 돈을 넣어도 묶이지 않는지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부동산은 기대의 시장이 아니라 의심의 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멈춥니다. 사고 싶은 사람도 기다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버티고 시장 전체가 멈춘 듯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충격은 건설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분양이 막히면 이미 돈을 넣은 사람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집이 될 줄 알았던 공간이 걱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부동산은 자산보다 위험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땅을 팔아 재정을 버텨왔습니다. 땅이 팔려야 개발도 하고 지출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 건설사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땅을 사지 않습니다. 땅이 안 팔리면 지방정부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침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방재정까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파장은 훨씬 넓어집니다. 개발 사업은 늦어지고 지역 경제는 무거워지고 복지와 공공서비스까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집이 안 팔리는 문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방정부의 버티는 힘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멈추는 순간 건설사의 돈줄이 막히고 지방정부 재정이 눌리고 시장 전체의 불안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국가빚 문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숫자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국가빚은 평소엔 멀게 느껴집니다. 숫자가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당장 내 삶과는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숫자는 더 이상 통계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가 살아있을 때는 빚이 많아도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돈이 돌고 세금이 들어오고 자산이 움직이면 부담이 커 보여도 안에서는 버틸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비가 식고 부동산이 멈추고 지방 재정까지 눌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빚은 숫자가 아니라 압박으로 바뀝니다.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인데 그 빚을 떠받치던 흐름이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국가빚 8경원이라는 숫자가 왜 무섭게 느껴져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많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빚을 버티게 하던 바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부동산이 살아있으면 건설사가 돌고
땅이 팔리면 지방정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있어야 세수와 시장의 활력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축들이 하나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빚은 더 이상 먼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결국 금융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과 지방 재정, 국가 빚은 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집이 안 팔리고 지방 정부가 힘들고 국가 빚이 많다는 각각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금융 안에서 한 덩어리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건설사는 빚으로 버티고 지방 정부도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그 과정에는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생각보다 빨리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돈보다 믿음입니다. 금융은 숫자보다 신뢰로 먼저 버팁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맡기고 빌리고 굴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장에 의심이 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 기관은 괜찮은가? 저 은행은 버틸 수 있는가? 내 돈은 안전한가? 이런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융은 실제 충격보다 먼저 심리로 흔들립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빚 문제는 단순한 재정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부동산과 지방 재정, 금융 신뢰까지 한꺼번에 건드리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중국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빚을 버티게 하던 구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은 무너진 뒤에 위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의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먼저 떠안게 됩니다. 이런 균열은 결국 가장 늦게 출발한 세대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성장하던 시기에는 뒤늦게 들어와도 따라잡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었고 일자리도 늘었고 자산 가격도 올라가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올라탈 사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식기 시작하면 그 사다리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줄어드는 건 기회입니다. 같은 자리에도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같은 일자리에도 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이던 기준이 이제는 최소 조건이 되고 넘어설 수 있던 문턱은 어느 순간 시작부터 막아서는 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건 다음 세대입니다.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쉽게 늘지 않는데 생활비와 주거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출발선에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집이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올라타면 시간이 지나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담은 그대로인데 감수할 이유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자산보다 장벽에 가까워집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불안하고 들어간 뒤에도 예전처럼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약해지면 다음 세대에게 집은 기회가 아니라 삶의 선택을 늦추게 만드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들의 삶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소비는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지고 큰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사람들의 인생 계획을 뒤에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한번 속도를 잃습니다. 소비가 줄고 가정 형성이 늦어지고 앞으로의 수요까지 약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더 무거운 방향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문제는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식고 소비가 줄고 국가 빚이 압박으로 바뀌고 그 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제의 둔화가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해지는 건 숫자보다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를 불안하게 보기 시작하면 소비는 늦어지고 투자는 줄어들고 시장은 겉보다 속이 먼저 식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결과가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직 성장률이 남아있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지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가 먼저 식었고 부동산이 기대를 잃었고 지방 재정은 버티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위에 쌓여있던 빚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누르는 무게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위기가 한 번에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용하게 아래부터 무너지고 겉보다 속이 먼저 식고 숫자보다 사람들의 판단이 먼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늦추고 기대를 줄이고 큰 결정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늘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버티는 숫자가 아닙니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소비에서 시작된 흔들림이 부동산으로 번지고 지방 재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융의 신뢰와 다음 세대의 삶까지 밀어붙이는 이 흐름. 이것이 바로 시진핑 선택의 대가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선택은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티게 하던 기대를 약하게 만들었고 움직이게 하던 신뢰를 흔들었고 가장 늦게 출발한 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 번에 폭발하는 위기보다 전체를 천천히 눌러버리는 위기가 훨씬 오래가고 훨씬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눈에 크게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괜찮은 척하고 있을 때, 시장이 조용한 척하고 있을 때 안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경제에서 가장 먼저 크게 터질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부동산이라고 보시는지, 금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붕괴가 가장 큰 대가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숫자 뒤에서 실제로 먼저 무너지는 흐름까지 믿고 보는 경제학이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